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을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중진 국회의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단순히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권 의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 측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우선 특검 측과 권 의원 측이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기로 하면서 바로 권 의원 측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40여 년간 근무하면서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많이 접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본 적이 없다고 운을 뗐는데요. 권 의원은 당시 대선을 앞둔 고위 관계자로 도움을 청할 위치지 청탁을 받을 위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잘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 스스로를 위협할 정도로 절박한 사정도 없었고 윤 전 본부장이 준 돈은 이를 감수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을 비춰봐도 충분히 의심스럽고 이에 권 의원을 유죄로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회 방호 담당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요. 김 의원의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 아내가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특검은 앞서 김 의원 아내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김 의원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 특검은 김 의원 계좌에서 가방 결제 대금이 빠져나간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총재를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경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오전부터 한학자 총재를 접견했는데 지금 조사는 모두 끝났습니까? 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오전 9시 반부터 낮 12시 반까지 3시간가량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접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한 총재를 상대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지시했는지와 금품의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같은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그제 통일교에 대한 전방위 강제 수사에 나서며 영장에 한 총재를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에 제시한 영장에는 지난 2020년 4월쯤 천정궁에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김 전 의원에게 총선에 잘 쓰라며 3천만 원이 든 상자를 건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규환 전 의원 측은 여전히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요?
예, 경찰은 압수수색을 개시한 그제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김교환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이들의 추가 거주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주소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장 유효 기간은 한 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이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에 보낸 축전을 확보했는데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불가리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가고 있는데 일부 관련자와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고요? 네, 경찰은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어제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을 직접 수사한 선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넘겨받은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자체 유권 해석을 거쳐 사건을 수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생중계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직접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야당 삼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재차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이 대통령이 사실상 이학재 사장을 겨냥한 발언을 또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를 보고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1분 전에 얘기한 것과 1분 후에 얘기한 게 다르고 업무 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하고는 뒤에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업무 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발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 업무 보고에서 제기된 색깔 P 달러, 즉 외화 불법 반출 검색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처음엔 자기들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그 말이 틀렸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인천공항 측과 위탁 계약을 맺고 1만 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대신 검색을 맡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 봤다며 결국 대중들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범죄 수법을 가르쳐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1만 달러 이상 반출하다가 걸렸단 정부 보도자료도 있다며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사랑과 전쟁은 불륜 등 이혼을 소재로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업무 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닌 행정의 영역이라며 왜 그걸 악용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온갖 명예와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라며 공직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 업무 보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생산 원가를 계산해 받는 질문에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냐고 비판한 겁니다. 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캐물었습니다. 부실 자산을 매각하고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뒤따르자 이 대통령은 불량 자산을 판다고 자산 상태가 개선될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선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 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기업과 거래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단체 교섭 등을 할 권리를 줘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발생했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선 20에서 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며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 열린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김범석 의장의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오동건 기자, 김 의장이 불출석한 사유는 뭡니까?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전 세계 170여 국가에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쿠팡의 수익의 90%가 한국에서 나온다며 말도 안 되는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은 미국의 대형 회사들도 미 의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 아닙니다. 쿠팡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나 아마존의 저크버그나 베조스도 미 의회의 청문회 정연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인으로 출석한 헤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를 향해 질문 공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로저스 대표도 김범석 의장과 관련된 질문에는 박대준 전 대표와 똑같이 한국 사업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불어 김범석 의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의장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He hasn't told me anything about the incident. I have been reporting to him and to the board of directors about this incident and how we should respond. 로저스 대표는 할 줄 아는 한국어가 아내, 장모님 이 정도로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점을 놓고도 외국인 증인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비겁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로저스 대표는 내부적으로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와 함께 책임감 있는 보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범석 의장 외에도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이미 사임했다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미 지난 15일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범석 의장 등 3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도 오늘 같은 혐의로 쿠팡 창업주인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른바 쿠팡법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네, 오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쿠팡에서 접대를 받고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떳떳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네요. 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고급 호텔 식당에서 식사했고 쿠팡 측이 70만 원 상당을 결제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또 김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쿠팡에 입사한 자신의 보좌관 출신 인물들 자료를 보여줬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한 녹취록도 보도되자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주문한 파스타는 3만 8천 원에 불과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며 의혹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전직 보좌관들이 본인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대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거란 해명도 내놨는데요. 쿠팡 민병기 부사장 역시 물류센터 냉방시설 점검 결과를 주로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믿을 수 없다며 김 원내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쿠팡의 의도적 물타기에 나섰다고 맞섰는데 당사자인 박대준 전 대표야말로 직접 나와 해명해야 할 거라며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청문회 당일 뭔가 센세이셔널한 뭔가를 터뜨려서 제가 보기엔 매우 악의적인 언플이라고 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관련 내용이 거듭 언급되자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 측에 당시 식사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후 2시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여전히 뜨거운데 여권의 법안 처리 시한은 정해졌습니까?
네, 어제 이 총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던 민주당은 연내 처리 방침이 뚜렷합니다. 당장 오는 21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관련 수정안을 1순위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법사위 원안에도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침없는 여권 강공에 보수 성향 야당들은 대동단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을 수정해도 위헌이란 본질은 그대로란 건데 모처럼의 공조에 들어간 양당은 통일교 특검 앞에서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30분 넘게 회동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대부분 사안의 뜻이 보였고 논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만큼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인정할지 특검 법안은 몇 개로 발의할지가 남은 쟁점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당이 연대 전선을 더 넓힐지도 남은 관심사입니다. 네, 그리고 연말을 맞아 정치권의 현장 행보도 이어졌다고요?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강원도로 출동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춘천에 왔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영동 지역 가뭄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첨단 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공동 발의를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후엔 춘천 풍물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만나 지역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주제로 경기 고양시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어제 당무 감사위가 권고한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장 대표 당 밖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해당 행위자를 방치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외연 확장에 대한 구상도 조만간 밝히겠다며 여지를 뒀는데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선 당무감사위 결정 등을 두고 공개 설전도 오간 상황이라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생중계 업무 보고. 어제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네, 탈모는 이제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해보라는 건데 야당은 건보 재정이 고갈인 상황에서 이른바 모퓰리즘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오늘 정치온 시작합니다.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그저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검토해보고 있었어요?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그런 탈모의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인 치료하고는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보급여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탈모 시술을 받아보고 탈모약을 먹고 있는데 전과 후에 느끼는 차이가 상당히 크긴 커요. 그래서 저는 효능감은 있는 정책이다. 저도 머리 자, 다들 걱정하는데 중증 혹은 난치병. 근데 그걸 개인이 다 부담하게 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뭐 달리 대책이 없는. 그렇죠. 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단 만들어진 게 건강보험이에요. 비만, 뭐 고발. 좋죠. 그거 해주면 우리나라에 가스가 빵빵 터지고 석유가 막 나가지고. 그걸로 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뭐 재정만 건전하면. 근데 뭐 언제 고갈되느니 많으니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민주당 복귀양 의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이제 미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건보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 탈모 공약을 내세웠다가 지난 대선에서는 빠졌어요. 네. 복 의원님께서는 수치 워낙 많으셔서 이 탈모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머리가 좀 커서 숱이 많아 보이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는 사실 다양한 공약들로 해서 워낙 박빙의 승부였었기 때문에 실제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도 많이 제출이 됐고 아마 양쪽 다 마찬가지였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탈모가 있는 젊은 층들에게 나름대로 호소력이 있는 공약이다. 그리고 또 이 약간 뒤처지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때 본인의 이름이 많이 거명되면서 표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탈모에 대한 그 권고 지원 안을 내놨던 것 같은데요. 이번 사실 바로 직전에 이제 그 계엄 이후에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그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에 뭐 논란이 될 만한 거리를 제공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당선되는 선거에서는 이제 공약으로 안 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 한번 내놨던 공약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무책임한 정치인에서 약속시키는 정치인으로 변해나가는 뭐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참 수정합니다. 정치인에서가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 문화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긍정성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재정이 좀 더 풍부하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정 정도 한계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거지 해라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하자라는 것과 검토하자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기 강압적 때문에 지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한번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예, 탈모를 잘 아는 정치인 박주민 의원은 효능감 있는 정책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오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라디오에 나와서 아무래도 이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제 방에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 20, 30대는 다 약 먹어요. 치료약 네. 다 먹으면. 우리 아들들한테 보라도 두 놈 다 먹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탈모에 민감하고 탈모 치료 이게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번 병원에 가면은 이게 진료비 자체도 이 비급여예요. 그러니까 한 15,000원씩 들고 약값은 정품을 쓰면은 한 달 먹는데 6, 7만 원. 카피가 요즘 대부분 카피인데 카피 약도 2만 원, 3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20, 30대에게 있어서는 요즘 상비약처럼 됐는데 좀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걸 잘 아니까 그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어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에 지장이 없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이런 것도 암이라든지 난치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보험 혜택을 못 주고 있는데 그럼 난감해야 하는데 오늘 또 아침 뉴스에 나와서는 본격적으로 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건보 재정이 내년이면 적자입니다. 이대로 가면 2033년이면 완전히 고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청년들이 좋아할 걸 한편으로 보면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달콤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책임지려고 하면은 나라의 건보 재정이 완전히 고갈이 나거나 이게 뭐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이쪽으로 지원하려면은 암 지원하거나 보험하는 걸 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 건보 시스템이 무너지는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조금 좀 대통령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좀 신중하게 말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탈모고 비만이고 다 건강보험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재정이라는 현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에서 업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죠. 사랑과 전쟁이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공항 운영되면 안 되는 거고
또 그거는 여객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끼치는 거이기 때문에 전수 개장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MOU 체결해서 공항공사 하는 게 맞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범죄를 대통령이 가르치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네, 방금 들은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의원이 불응했다. 그래서 특검이 재출석을 요청할 거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특검이 김기현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방호처 또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출석 요청에는 불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가방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죠.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오늘 진행이 됐고 특검의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SNS에 책갈피 달러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대통령 발언으로 범죄 수법이 알려져서 걱정이라고 밝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드라마 사랑과 전쟁이 바람 피우는 법 가르쳐주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유를 참 재밌게 잘 하시는데 오늘도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는 그동안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이 전 국민들에게 중계 형태로 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공부를 안 하고 나올 도리가 없는 것이고 보고하는 사람도 당연히 공부를 훨씬 더 깊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항 그 검색대에서의 검색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외화 밀반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세울 수 있는 구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뭐 자기 업무가 아니다. 오늘도 사실 자기 업무가 아니다라는 투로 변명을 하던데 다시 한번 또 반박하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공공기관의 대변인 홍보실 제도를 두는 것은 공공기관 장이나 공공기관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공공기관 장의 개인의 SNS나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홍보나 공보의 기능을 통해서 그 공공기관의 입장을 내는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사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적인 SNS에 그것도 우리 국토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SNS를 올리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다 모를 수 있죠.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검색 요청을 해봐라. 검색을 해봐라. 몇 장까지 되는지. 그런데 말을 못해요. 50장 이상 대략 한 50장 이상부터는 다 되는데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실험을 해서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해도 이학재 사장한테 밉보일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 책갈피에 돈 한두 장을 끼워서 갈 때는 검색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술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방식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관과 공항공사 간의 업무 간의 위탁이니 MOU니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도적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인데 저분 같은 경우는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공공기관장 공직자인데 마치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분이 뭐 인천시장을 출마한다 뭐 이런 소리 있던데 마침 대통령이 딱 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참에 한번 정치적으로 나도 커볼까? 이렇게 대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로 부적절한 공직자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게 반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날 그 업무 보고 때 얘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외항관리법상
지금 달러 밀반출을 감독하고 적발해내고 하는 건 관세청의 업무는 맞아요. 다만 지금 엑스레이 투시기를 공항에서는 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달러 밀반출도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면 그걸 관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그거는 관세청 일이 맞지만은 MOU를 맺어서 지금 한국공항공사가 대행해주는 업무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보다도 저는 뭐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들 사실은 그거 아니었으면 저도 몰랐거든요. 책갈피 속에 달러를 이렇게 넣어가면은 이게 투시기에 안 걸린다는 거 물론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거 자칫하다 보면은 이게 모방 범죄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원론적인 걸 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전쟁 이걸 보면 이거는 바람 피우는 법 가르쳐 주냐 이런 식으로 이거 맞는 비유는 아닌데 한 방 더 쏘아붙이는 거죠. 그런데 꼭 대통령께서 구태에 그럴 필요가 있냐. 저는 업무보고 생중계하는 거 한편은 좋은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과 소통 기여되고 알 권리도 바라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 정권에 임명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모질게 조롱하고 혼내준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딱 그렇게 와닿잖아요. 와닿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잉해서 띄워서 다음 지방선거에 내볼래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이대로 가면은 저는 리더십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리더십이 만기칠람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보다도 인기가 더 있다고 대통령이 계속 하시면서 이 생방송에서 자화자찬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요 공직자들이나 단체장들이 대통령 입맛 쳐다보게 됩니다. 이 부작용을 대통령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도자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른 듯 닮았어요. 저는 보니까 저것도 만기칠람형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비슷하구나 이런 우려를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방송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고 대통령이 말한 생중계 업무 보고의 장단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론스타의 투자 분쟁 소송 비용 74억 전액을 환수했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 투자 분쟁 판정의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따라서 이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 비용 합계 총 74억 7천여만 원을 모두 환수받았다라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범석 의장은 나오지 않았고 영어 듣기 평가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현장 보고 오시죠. 왜 김범석 씨 안 나오는지 간단히 한번 입장 밝혀주십시오.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Questions, I'm happy to be here. 자리에서 쿠팡 한국의 대표이사로서 위원장님 이런 의미 없는 답변이 아닌 건 좀. 네, 이거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삭제해드리고 happy to be here 이런 거 번역하시겠습니까, 통역? As you are aware,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and I am the executive that's managing this issue. 제가 번역해드릴게요. 내가 사장이다 나한테 질문해라 이 말 하신 건데. 브랜 매티스님께서는 물론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의 한국어를 구사하시지만 사실 여기서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내용들을 알아들으실 수는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서 인사청탁 내용이 있다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넘어갈 겁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정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정쟁이에요? 이게 뭐 정쟁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언론 보도대로 다 한다면 지금 증인 다 요청하고 이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네.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은 불출석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나왔는데 김범석 의장 왜 나오지 않았냐 이 불참 이유를 물었더니
I'm happy to be here 이런 엉뚱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좀 예상됐던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회 상임위 혹은 청문회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우리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증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여야 싸우느라고 지금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해서 스스로 좀 부끄러운 한 장면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전체 매출의 90%를 우리 한국에서 내고 있고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묻고 싶어서 대표를 부르는데 글로벌이라 외국 나가 있다. 이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새벽 로켓 쿠팡 이건 좀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하지만 편리해서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 쿠팡은 우리 국민들이 쿠팡은 안 되겠어 하는 순간 바로 문 닫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쿠팡을 꾸짖고 책임에 대해서 저는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할 텐데 문제는 이 문제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기 대표가 쿠팡의 전 대표랑 밥을 먹었다. 밥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쿠팡 사태의 모든 책임이 김병기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호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국면을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쿠팡 정도의 규모 있는 회사라면 그런 정도의 작업은 가능한 것 아닌가. 대관 업무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할 터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대관 업무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주면서 야 김병기도 우리랑 밥 먹었으니까 이거 한번 뜰 거야.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찬 회동 논란을 쿠팡 측에서 만들었을 저는 수도 있다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매우 높아요.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쿠팡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중심으로 고유한 그 청문회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국회 윤리위원회에 사실상의 그 문제가 있으니까 제소를 하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 네. 이 부분은 쿠팡 청문회가 아니라 김병기 청문회로 그리고 쿠팡과 김병기의 어떤 연루설 이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쿠팡에 지금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쿠팡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는 38,000원짜리 파스타를 주문했을 뿐이고 원래 꼭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정치권과 권력에서 문 닫게 만들겠다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태를 외국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이게 유출되도록 만든 거에 대해서는 호되게 질책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얼마 전에 어디죠?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이미 유출된 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 나올 때마다 탓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이걸 무슨 야당이 터뜨린 것도 아닌데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됐으면은 우리 국정감사 앞두고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CEO를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밥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인사청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은 부적절한 거였다. 정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거라도 국민들한테 밝히고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야당한테 이 청문회는 쿠팡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물타기 하지 마. 나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김병기 대표 마치 잘한 것처럼 잘했나요? 국정감사 앞두고 피감기관의 CEO를 하고
70만 원 식대 계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명이 앉아서. 그렇게 먹고 그리고는 인사청탁까지 해놓고는 나는 파스타밖에 안 먹었어 38,000원이나.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민주당에 해명하거나 국민의힘에 몰아세우는 이 자세가 잘못됐다 저는 봐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 그와 더불어서 또 국민의힘의 어느 의원님도 밥 먹었다. 나는 정식 먹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쿠팡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쿠팡 개선 못하겠구나. 정치인들이 다 한솥밥에 다 물들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쟁은 정쟁대로 별도로 하고 쿠팡을 개선하는 부분은 고유하게 그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추가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만나 통일교 특검법 발의에 이견이 없다고 했는데요. 추천권을 제외하고 80%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과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을 수사하는 특검은 무조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민주당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 언감생심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당의 삼선 의원이자 장관인 사람이 종교단체에서 돈 받았다는 요구로 지금 사퇴한 상황인데 거기다 언감생심 갖다 붙이는 거는 기본적 언어 능력의 부재다. 네,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잠시 업무보고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행안부 업무보고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업무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거 우리 사회에 지금 혐오 표현, 혐오 현수막 이거 정말 문제잖아요. 네. 일단은 혐오 현수막 문제는 지금 진척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대통령 지시 이후에 그 가이드라인을 지방 정부에 다 보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 정부들이 우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방 정부가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광주 광산이라든가 서울 성동구 또 이 강북구 이런 데에서는 5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이 별도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5개 광고물법이 개정이 안 됐고요. 아마 내년 초에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소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당법은 5개 광고물법에 구애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걸 개정해 줘야 돼요. 그는 5개 광고물법은 이제 5개 광고물법에 대한 예외는 내용을 지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5개 광고물 단속법에 의하면은 게시 장소를 제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당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게시 장소, 5개 광고물의 게시 장소에는 그 시민들이 볼 때 그 눈살 찌푸려지는 이런 거 붙이는 게 허용이 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단속하는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요. 정해서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 방치해 놓으니까 별 해괴한 걸 다 붙여 놓는데 네. 그거는 사실은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라는 거하고 공익이라고 하는 게 충돌하거나 할 경우 경계를 정해야 되는데 정당이 붙인 거니까 무한대로 아무렇게나 막 해괴하게 국민들 눈살 찌푸린 거 무제한으로 붙여도 된다. 공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도 단속에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정부에서 일종의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해라. 단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줘야
지방 정부도 마음 편하게 하고. 근데 그런 거 단속하면 경찰이 막 고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경찰의 태도도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고 단속했다고 공무원 불러다 조사하고 괜히 괴롭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 무혐의하고 이러놓으면 공무원들이 그 스트레스 쌓여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니, 경찰도 합리적 판단을 해서 뭐 보나마나 뭐 재물손괴 이런 걸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그걸 입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법에 5개 광고물법에 지금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철거를 하고요. 그런 규정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는 그걸 개시 중지를 해서 띄어서 보관하고 있어라. 그래서 손괴라 뭐 재물 손괴라든가 이런 시비가 안 걸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행정적인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온 동네, 온 사회를 그것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하는 거는 그건 권한 남용이지, 권리 남용이죠. 그리고 요즘 경찰이 잘 처리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 관광객들한테 그 면전에대고 모욕 주고 하는 거 그 국가 품격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회 신고 단계부터 그다음에 집회 진행 단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지금 많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런 명예훼손이나 모욕, 그다음에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소 근처에서 지나치게 고음으로 방송에서 업무 방해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데 적정한 정도로 하면 되지. 그걸 영업 방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든지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업무 중에 이게 민원 처리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건 매우 좋은 태도 같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파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정원호 구청장 어떻게 해명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천정궁에 방문한 것만 봤지 금품 전달을 본 건 아니다.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궁?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 저는 통일교 교리도 잘 모르고요. 동네의 행사, 이게 구청 마당에 구청 바로 옆에 건물에서 열린 행사라 제가 구에 열리는 행사는 다 참여하죠. 그래서 참여해서 의례적인 축사를 한 거고 또한 도움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로비 정황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통화 녹취록으로 알려졌죠. 통화 상대였던 이현영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이 어제 한학자 총재 재판에 나왔는데 두 사람 사이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이건 물귀신 작전이라며 한 총재가 지시하지 않은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석에 있던 윤 전 본부장 물귀신이라지만 저는 개그 콘서트 같다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한학자 총재 지시 없이 자신이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들이 통일교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 오늘 나경원 의원과 정원호 구청장이 잇따라 해명을 내놨습니다. 통일교가 과거에는 이제 이단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터부시됐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한 종교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정치인들도 많은 분들이 거기랑 뭐 직간접적인 관계들이 맺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데 지역 행사에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역 행사들은 아니든 가요. 과거에 신천지 행사에 황우려 전 국민의힘 전신의 그 대표께서도 가셨어요. 그분은 기독교의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무관하게 사실 대중이 모인 곳에는 정당은 찾아가야 되는데 동네에 있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통일교 그 본산에 있는 곳에 일종의 관광지처럼 한번 들려보자라고 하면 굳이 안 들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모두가 다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서로 막 그 공격하고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특검 관련해서 통일교와 윤석열의 유착 관계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도 보니까 관계가 있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다 따져보자라고 일종의 그 물타기 과정이다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여든 야든 정치권 모두가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진행된다라고 하면 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게 맞다. 뭐 누구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별개로 가고, 이것과 관련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부적절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대로 진행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떤 그 현재의 그 전국의 전면으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보여서, 저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것을 정상적인 어떤 그 전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안이 아닌 또 다른 정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응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늘 통일교 특검 법안에 합의를 했는데, 하지만 또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그 법안이 통과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할 걸로 예상하세요? 뭐 이게 윤석열과 통일교 커넥션을 유착관계를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저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에서 백하고 목걸이 줬다라는 것 때문에 이 민중기 특검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권성동도 돈 받아갔다 그러고, 또 민주당의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도 돈하고 명품 시계 만다, 이렇게 퍼져나와서 별건 수사로 가는 건데, 왜 권성동 준 거는 수사를 하고 특검에서 왜 전재수라든지 민주당 쪽에 준 거는 수사를 안 하고 뭉갰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이나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이게야말로 특검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하고 그동안은요 같이 뭘 연대를 안 했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전부 민주당하고 오히려 계엄 국면이나 탄핵 국면이나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오히려 조기 대선에서는 보수가 분열돼서 나와서 합쳤으면 이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혁신당에서 지금 보니까 민주당 태도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진영에서는 돈 받고 명품 시계 받고 이런 증언들이 나왔는데 똑같은 윤영호의 증언인데 왜 권성동이나 야당에 대해서는 18명이나 수사를 하고 민주당은 하나도 안 하고 나중에 뭉개다가 경찰로 이첩했다 하는데, 경찰이 하는 걸 봐도 못 믿겠는 거예요.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2시간 20분 동안 문 밖에서 안에서 다 저 증거 인멸할 시간까지 다 주고 이러니까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정당이 여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안 받으면은 특검을 못 하게 될 거다. 민주당이 안 받으면은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민주당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실토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적인 저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저런 태도에 특검을 받으면은 민주당도 깨끗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뭐 잘못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인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털면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해서. 근데 이걸 비호하고 마치 국민의힘을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을 나무라고 특검을 피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통일교 게이트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한 여야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제 발표 장면부터 보시죠. 김종혁 위원장을 당원권 정지 2년으로
당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 종교차별적 발언을 당대표에 대한 인격 모독을 했습니다. 그 극우단체의 그 정치인들 연설할 때 히틀러가 연설하는 거 그 연설하고 너무나 유사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중징계 권고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연루 의혹에 있는 당원 게시판 감사의 예고성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앞서 이호선 위원장이 올린 들이받는 소에 비유한 글도 반발에 섰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죽일 수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이 어제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아니 무슨 자기가 굉장히 칼이 있다고 휘두르는 사람,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게 적절한가? 비상계엄 전까지는 친한동훈계였던 장동혁 대표. 1년 전과 오늘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를 권고했는데 자꾸 이렇게 친한동훈계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정말 중도 확장하려는 거 맞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선 국민들, 당원들께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 부끄러운 모습인데 저도 당원권 징계 2년이란 거는 엄청난 중징계입니다. 저게 과연 저렇게 중징계할 사안인가?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금왕자 쓰고 나왔던 그 종교정의에 비하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을 당시. 그 다음에는 저 신천지를 사이비 종교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우리 당론과 어겨가지고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우리 당이 그렇게 꽉꽉 막힌 당인가요? 아니 당에 언로가 트여 있어야지 당대표도 누구든지 욕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다 할 수 있고 그 말을 가지고 저렇게 당원권 중지 2년을 한 거는 당원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입틀막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카톡 검열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휴대폰 압수수색 한다고 입틀막이라고 우리 비판할 자격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당무감사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분이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 어디서 뭘 하시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것도 거칠고 품격도 없어요. 저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다 우리 당원들이 단합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보는 모습을 좋게 만들자고 감사도 하고 잘못된 거 징계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좋게 보겠냐고 우리 당에 조금씩 다가오겠냐고 오던 사람들을 저 멀리 떠나죠. 저 당무감사위원장 저분은요 빨리 집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뭐 친한계다 누구를 거들 일도 없어요. 난 친한계도 아니고 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했던 사람인데 지금 하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당무감사위원장 저분이 했던 것 이거 온당치 못해요. 당을 분열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을 저렇게 한쪽으로만 몰아가는 당으로 보이게 하는 잘못된 처사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도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저기 윤리위원회에 가면은 윤리위원회에서는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윤리위원장은 지금 공석인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말씀. 네,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내 쓴소리 해주셨습니다. 당내 상황이라 당내 목소리만 먼저 들어봤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복귀왕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한 권성동 의원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재판에서
공직을 최우선 가치, 명예로 생각해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직 생활 36년 동안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영호 전 본부장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1억 원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영호 본부장의 조서가 제대로 담겨 있는지도 의문이고 YTN 인수 등 통일교 현안을 부탁한 적이 없고 윤영호 본부장을 통해서 통일교 지지를 얻도록 최선을 다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보안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네, 서울경찰청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어제 검찰에서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 서부지검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영장을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주거지와 사랑제일교회 등을 강제 수사한 데에 이어 전 목사 딸의 사무실도 추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와 신도 등이 폭동에 가담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측근과 행동대원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명령 하달 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 역시 시위대 법원 난입과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12일에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에는 특수건조물 침입교사,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담겼습니다. 전 목사와 신 씨는 모두 서부지법 폭동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한 가운데 경찰은 기록이 넘어오는 대로 보안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계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전 씨의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 사건을 오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재판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으로 21g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 김건희 씨가 개입했는지 살피는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계엄 선포에 여건을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는 한남동 관저 이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따내는데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었던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TF 분과장을 맡은 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어떤 점 위주로 좀 소명하셨어요? 21g의 불법 특혜준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 전 차관과 함께 근무한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구속됐습니다. 관저 이전은 시공업체 21g이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21g 대표 배우자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크리스찬 디올 제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으로 최근 특검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 구속으로 21g이 수의 계약을 따내는데 김건희 씨가 관여했는지 살피는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최근 1,47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이 지난 4월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 1,48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고환율에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됐지만 기관의 순매수로 코스피는 4,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환율과 증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환율이 이처럼 오르는 원인은 뭘까요?
이달 들어 고환율 때문에 이른바 서학개미, 즉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주춤하고 있지만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되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흘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에 1,474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1,481.9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른 것은 지난 4월 9일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시장에선 이 추세라면 1,500원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소비지표 둔화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오늘 열린 하반기 물가설명회에서 환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순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걱정하지는 않지만 고환율이 물가에 미칠 악영향과 고환율로 인해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 간 양극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1,47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에 전망했던 2.1%에서 2.3%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환율이 올랐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로 코스피는 4천선을 회복했죠?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에도 기관의 3,200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하루 만에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4,019로 출발해 1.4% 오른 4,056으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외국인이 1,400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오른 10만 7,900원, SK하이닉스는 4% 오른 55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S&P 500 하락에도 나스닥이 상승하면서 반도체주가 강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LG전자와 두산, 고려아연 등이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0.7% 오른 922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로 0.6% 내린 911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2,600억 원, 기관이 20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환율도 올랐지만 올해 금값도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요. 20년 전에 출시된 에어컨 금 로고를 떼어서 금은방에 가져갔더니 무려 70만 원이 넘는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어컨 어디에 붙어 있었어요? 정면에 정면에 붙어 있는데 이게 금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가지고 오는 아저씨가 금이라고 광고에서도 금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아, 이게 몇 년도에? 한 15년에서 15년? 네, 그러면 15년. 그때는 이거 얼마 쳐준다 그랬어요? 이거 떼가면 10,000원 줘요. 이래서. K가 아니고 금이고 중량은 한 돈이 조금 못 미쳐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이 71만 3,000원. 많이 나왔죠? 네. 이거 71만 3,000원 저 계좌 이체해드릴게요. 네, 자, 진짜 금이 붙어있던 에어컨 바로 이 모델입니다. 샛노랗게 빛나는 휘센 로고 보이실 텐데요. 자, 이 6개의 알파벳이 바로 순금이었던 겁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 당시 인테리어 유행에 발맞춰서 순금 명판이 붙은 에어컨 10,000대를 한정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당시에는 집안을 좀 화려하게 꾸미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예술 작가들과 함께 콜라보한 제품들도 내놓습니다. 하상림 서양화가, 함현주 조형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 작품들을 이제 넣은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가의 서명을 새긴 순금 명판이 붙어있는 제품을 1만 대를 한정 판매했어요. 그 명판이 순금 한 돈으로 되어 있고 순금 한 돈의 값이 그때 당시로 보면은 지금으로 한 14만 원 정도 돼요. 가격이 한
스탠드업 원 플러스 원 제품 같은 거 400에서 500만 원. 이 에어컨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로고만으로도 현재 금 한돈에 달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우리 집 에어컨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야, 이래서 옛날 물건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연예 매니지먼트협회가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연매협은 이번 사태가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니저들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적이고 부정적인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샤이니의 키 측이 재택 진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오늘 언론에 입장을 내고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간 병원에서 이모 씨를 처음 봤고 최근 논란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인 줄 알았던 만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몇 차례 집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키는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수액을 맞다가 의식이 저하된 10살 여자아이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1시간 20분 만에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감기 증상으로 수액을 맞던 10살 A의 양이 갑자기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건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의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 양을 치료할 수 있는 근처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 12곳에서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해당 증상을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한 2차 병원이 A 양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해 이송하던 중 도착 2분을 남기고 심정지가 발생했고 A 양은 병원 측의 응급조치를 통해 간신히 맥박과 혈압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이송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A 양은 보호자 요청에 따라 대학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의료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서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19 구급차 안에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자. 부족한 건 채우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최근 부산에서는 외상을 입고 경련 증상을 보이던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다가 심정지로 숨지는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야구 국가대표팀을 지냈던 유중일 전 감독.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 며느리의 가족이 아들 집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욕창에 걸린 아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현역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 사고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영상 보면서 보고 나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카메라 렌즈에 가득 담긴 한 남성. 장소는 가정집인 것 같죠? 카메라를 막 설치한 듯 요리조리 이렇게 시험해보는 모습입니다. 뒤에는 다른 남성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설치가 잘 됐는지 스마트폰으로 꼼꼼하게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며칠 뒤 같은데요. 다른 남성이 자기 집인 듯이 방문도 열어봤고요. 또 이렇게 소파에도 누워서 이렇게 빈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부엌에서 택배를 풀다가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자, 그제서야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카메라 앞으로 이 남성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네,
도대체 누가 이게 집주인인지 헷갈릴 정도의 영상인데 그래서 나중에 홈캠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류 감독의 아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류 감독의 아들은 이제 이혼 소송 중이었고 이게 이제 지난해 5월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집을 며칠간 비우게 됩니다. 근데 8일 후에 돌아왔는데 이제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예 몰랐던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홈캠을 설치한 그 2명의 남성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실은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장인 어른의 회사의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중에 한 명은 처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데 사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당사자들 간의 다툼을 넘어서 가족들 간의 이제 전면전이 되는 상황들이 되게 흔하게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도 아마 좀 그랬던 것 같고 아마도 이혼 소송 중에 이 그 아내 측에서는 좀 남편을 감시하고 뭔가 이제 트집거리, 시비거리, 약점 이런 걸 잡고 싶었던 게 아닌가. 다만 이제 각자의 이 목적에 대한 주장은 서로 상충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홈캠을 몰래 설치한 걸 알게 된 이 유정 감독의 아들이 카메라를 이제 해체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아내 측에서 또 소송을 걸었다고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소송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깨알같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메라를 설치했다 들켰으면 굉장히 심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내 카메라 지금 부셨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물손괴죄로도 고소를 하고 뭐 이제 당연히 이런 게 발견됐으니까 좋은 소리가 오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폭처법,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은 걸로도 막 고소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기소가 돼요. 저는 사실 이제 현직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제 기사를 봤을 때 약간 무혐의를 잘못 보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소가 돼서 어쨌든 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발단 자체가 내 집에 카메라가 설치돼 네. 있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법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형사상으로 다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앵커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했다. 혹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했다. 이런 것들은 내 목소리가 들어간 대화니까 이게 위법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혹은 타인의 어떤 상황들을 엿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형량도 꽤 높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뭐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아니 이게 어떻게 재물손괴죄로 먼저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갔지? 였고 아니나 다를까 법원에서도 개인의 비밀, 어떤 이런 개인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체하지 않을 수도 없을 거고 이 상황에서 좋은 얘기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냐. 이거를 유죄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각각 무죄로 이제 선고가 됐고요. 현재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제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게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잠시만요. 저희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가 내년 1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나왔죠. 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징역 4년에 1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이 사건 관련해서 첫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 재판에서 쟁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아내 쪽,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이제 지금 기소가 됐거든요. 이제 그 장인어른도 그다음에 이제 그 설치를 했던 직원 일부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의 주장은 유모차가 없어진다든가 스타일러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했다고 뭐 하고 스타일러를 있고요. 몰래 가져가긴 힘들죠. 그렇죠. 사실 그걸 들고 가는 것도 크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설치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일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그렇게 격렬하게 뭔가 이제 다툼이 막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어질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건 처음 들었을 때 좀 엽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사건처럼 이혼을 전후해서 이렇게 홈캠을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 뭐 홈캠, 뭐 혹은 도청기, 혹은 이제 공폰 같은 거를 차량 뭐 이제 조수석 아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녹음을 하는 것도 흔하고 왜냐하면 차량에서 뭔가 대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몰래
몰래 녹음하고자 하는 일들도 되게 많고요.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혼 소송을 둘러싸고도 일어나고 또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교제 폭력 혹은 타인에 대한 스토킹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사람들은 이혼 소송에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형사 사건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많이 하게 되는 형사 사건 중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좀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텐데 네. 이렇게 결말이 참 씁쓸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사건을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아픈 아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게 도대체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회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사건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 육군 부사관으로 있는 분이 아내가 지난 8월부터 뭔가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걸로 거동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병원을 보통 데려가고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3개월간 일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1월 17일경에 119에 이제 그 급하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119가 출동해서 가보니까 아내가 이제 온몸에 욕창과 뭐 이제 피부 괴사 같은 것들이 있고 괴사된 피부에선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고 이제 대변을 계속해서 봤던 흔적들도 있는데 뭔가 그 당시에도 대변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는 그 자리 상태 그대로. 출동했을 당시에. 네. 그래서 이미 위중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송하던 도중에 심정지도 한 번 옵니다. 결국 이튿날 아내가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이거는 좀 이 유기치사, 학대 뭐 이런 것들이 의심된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신고를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건 이제 얼마 전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루면서였는데 이제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건 유기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뭐 이런 거였고 처음에 이제 군 경찰 이제 수사 당국에서는 이거를 유기치사로 송치를 합니다. 중유기치사, 무거운 유기치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론이 들끓고 막 이제 이러니까 군 검찰에서는 현재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 사실로 해서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부사관이 아내를 직접 살인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결국은 살인 혐의가 적용된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이 아내가 죽어가던 시기에 이 집에서 수돗물이 40톤 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수돗물이 많이 사용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워야 되고 뭔가 이제 그 시체를 치운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오염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수돗물을 많이 썼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통상 4인 기구에서 한 달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18에서 2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인 가구잖아요. 그런데 한 달간 40톤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전기세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추측컨대 에어컨을 계속 틀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안에서 지금 굉장히 오염된 상태, 악취, 뭐 이런 것들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우기 위한 어떤 그 남편의 그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상태가 위중한지 몰랐다라는 건 조금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살인 혐의로 이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남편은 지금 계속 몰랐다고 우기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향후에 이 재판이 이루어질 때 쟁점이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살인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살인죄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죄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죽이고자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일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부분에 의심이 있다라는 것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기치사에 해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교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을 후원했다는 통일교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전방위로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망을 넓히는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통일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강원을 담당했던 전직 간부 정모 씨는
최근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2천만 원 전달을 시도했고 권성동 의원에게 100만 원, 김진태 강원지사에게 500만 원 등을 지원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일부는 미리 알았고 일부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맡았던 이모 씨도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200만 원, 이용섭 전 시장에게 300만 원을 후원한 걸 인정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지사에게 300만 원씩 줬느냐는 질문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일 재판에서도 통일교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등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로비를 처음 언급했던 윤 전 본부장은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 없다며 태도를 바꿨지만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들은 개인 명의 후원금이라 출처를 모른다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통일교와 관련성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 특별 전담수사팀에는 수사를 확대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증언은 그 자체로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 데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중요한 건 관련자 조사를 통한 진술 확보라면서도 법정 증언 등도 필요하다면 살펴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드러난 정황들까지 경찰이 수사 범위를 넓힐 경우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20년 3월 공천에서 배제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자신이 같은 해 4월 통일교로부터 총선 사용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경찰의 판단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통일교 단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몇 개월 동안 강의를 하고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원천 징수도 한 노동의 대가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률이 평균 8%에 그쳤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이나 시범 운영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최대한 빨리 하라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일단 2025년부터 도입 판단 일정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일정을 맞추기 위해 교과서 개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검정, 공고부터 냈고 시간이 촉박하자 시범 운영도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게 도입된 AI 교과서를 10일 이상 활용했던 학생 비율은 평균 8%에 그쳤고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생도 60%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수준이라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AIDT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은 매년 수천억 원씩 드는 AI 교과서 구독료 역시 협의 없이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교육부에 주의를 줬습니다. 다만 공직자 개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객관적인 경위,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정책 결정의 옳고 그름, 당부를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감사 폐지 원칙을 내부 규칙에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익 추구나 특혜 같은 불법 부패 행위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법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9과 펠리쉐이드, 넥소, 기아 EV4가 정부 주도 평가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선정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안전 기능 평가에서는 아이오닉 9과 EV4, KG 모빌리티 무쏘 EV, 테슬라 모델 3가 별 5개 만점 가운데 별 4개를 받았고 비아디 아토 3는 별 3개, BMW iX2는 별 2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 발권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어제부터 이틀간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에서 자체 개발한 간이 여객 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항공사 발권 시스템 장애 상황 대비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중동시장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현장 경영에 나섰습니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지난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UAE를 찾아 정부 핵심 인사들과 만나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이 코일 형태 철강제에 제품 이력과 규격 등의 정보를 담은 태그를 붙이는 로봇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손이 많이 갔던 선제 태깅 작업을 로봇이 대체해 효율성이 높아졌다면서 세계 철강 산업 트렌드에 맞춰 로봇 관련 투자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이 SOS 생명의 전화 기획자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생명을 지킨 의인과 공로자 23명을 시상했습니다. 생명보험재단은 2025 생명존중대상 시상식을 열고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시민과 경찰, 소방 등 14명을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오늘보다 기온이 제법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과 달리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도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경북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강원과 호남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7도, 광주 11도, 창원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경남 해안에,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